만들어진 우주. 자, 건강책은 아니지만은 또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세계적인 흐름을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비행사들은 지구의 중력을 탈출했다. 우주에 대해서 모두가 알고 있는 한 가지, 무중력 상태. 우주 비행사는 중력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이동이 가능하다. 천장과 벽의 위치도 바뀔 수 있다. 여러분이 손가락만으로 무거운 아령을 들거나 이빨로 다른 우주 비행사를 끄는 일도 가능하다. 어떻게 보면은 우주 공간은 매우 즐거운 일로 가득해 보인다. 21세기 후반에 들어서면 아마도 무중력을 이용한 스포츠 영화 인기를 끌지도 모른다. 국제우주정거장 우주 비행사가 길이에서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들은 낙하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매우 빠르게 말이다. 우주 비행사와 우주 정거장 모두 지구의 중력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지는 못하며 사실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지구의 중심을 향해서 이동하고 있다. 다행히도 이들은 중력에서 계속해서 벗어나고 있을 뿐이다. 우주선과 우주선의 탑승자들은 시간당 수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빠르게 옆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우주 정거장은 지도 궤도 주변을 맴돌게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유낙하를 통제하게 되자 우주 정거장 내에는 마치 중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우주 비행사들은 무게를 느끼지 못하고 벽이나 바닥 혹은 천장에도 닿지 않게 된다. 여러분은 급속도로 떨어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같은 효과를 느낄 수 있다. 물론 이 경험으로 인해서 독자 여러분의 수명은 줄겠지만 말이다. 그러나 분명한 건 중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만약에 중력이 갑자기 사라지게 된다면 우주 정거장은 우주 멀리로 튕겨져 나가게 될 것이다. 우주에서 두 가지 유의사항이 있다. 첫 번째는 우주 정거장에 있는 비행사들이 지구에서만큼 중력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영향력이 줄어든다. 중력은 표면에서 느낄 수 있는 힘의 90% 정도로 중력의 힘은 줄어들지만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는 여태까지 말했던 것은 정반대다. 여태껏 말해왔던 내용은 뉴턴의 이론에 기초한 것이다. 즉 이것들은 뉴턴이 발견한 운동의 법칙과 중력의 법칙에 따른다는 것이다. 우리가 만약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의 이론을 적용하여 궤도 우주선을 고려하면 중력이 없는 환경을 고려할 수 있다. 등가 원리에 따르면 지구 궤도로 공전하는 우주 비행사가 본인이 탑승한 우주의 자유낙하를 인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주선 창밖을 확인하는 것뿐이다. 이 우주 비행사는 질량의 중심과 항성의 영향 등으로부터 벗어나 언제든 표류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무중력이라는 표현이 가능하다. 독자 여러분도 두 가지 방법 모두로 무중력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은 우주 공간의 무중력 상태라고 말할 수는 없다. 뉴턴과 아인슈타인은 우주의 중력을 서로 다른 말로 표현하겠지만은 두 위인 모두 행성의 중력의 영향력은 행성 표면에서 먼 곳까지 작용한다는 데는 동의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중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만약 여러분이 지구에서 가장 빠른 우주선을 타고 수세기 동안의 우주여행을 떠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지구의 미약한 중력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물론 이 중력의 힘은 매우 약하겠지만 말이다. 같은 맥락에서 수성, 목성, 태양, 해성 등등 항성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렇군요. 유리 가가린은 지도 궤도에 처음 진입하고 무사히 귀환한 첫 번째 사람이다. 1961년 4월 12일 인류의 역사상에 영원히 기억날 날이다. 지금부터 수백 년 후에 20세기 기념비적인 사건들이 역사의 뒤편으로 잊어지게 되는 날이 올지라도 인류가 처음 우주에 도달했던 순간만큼 계속 기억이 될 것이다. 이날은 인류가 새로운 경계를 넘어선 날이며
그렇게 가가린은 인류 최초로 지구의 대기를 벗어난 인물이 되었다. 합리적 기준으로 보면 가가린은 최초의 우주 비행에 성공했다. 착륙 방법을 기준으로 가가린은 우주 비행 인정 여부를 논하는 것은 마치 마라톤 선수가 마지막 몇 미터를 맨발로 뛰었다 하여 실격시키는 일과 마찬가지로 비합리적이다. 그러나 규정을 지켜야 하는 것이었고 소련 또한 대처 과정이 좋지 않았다. 소련 측은 착륙 과정에 대한 정보를 숨긴 채 마치 가가린이 우주선을 타고 착륙한 것처럼 발표했다. 후에 소련 측은 그 사실을 인정했으며 이때쯤에도 FAI도 이미 규정을 완화해서 가가린은 최초의 우주 비행에 성공한 업적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가가린은 정말로 처음 우주를 방문한 사람이었을까? 기존비적인 사건에는 언제나 음모론이 따르기 마련이다. 가가린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가가린의 뉴스와 함께 거의 동시에 갖가지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다. 그 중에 하나는 가가린 이전에 다른 비행사가 있었으나 우주 비행에서 귀환하다가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다. 이 소문에 따르면 비행사의 죽음은 소련 정부 측에 의해 은폐되었다고 한다. 비운의 주인공은 종종 블라디미르 일류신이 거론된다. 자동차 사고가 아니라 우주 비행에서 귀환하는 중에 부상을 당한 것이라고. 이탈리아계 아킬 등등.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사실 가능성이 매우 낮다. 우선 유리 가가린의 비행은 우주 비행 중에서 전 세계에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나사 혹은 미국의 다른 정보기관에서 이를 모를 수 있었을까? 소련과 미국의 우주 경쟁이 치열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소련의 사고 기록이 있었다면 미국인들에게는 쿠데타를 일으킬 만한 좋은 빌미가 되었을 것이다. 우주선에는 재진입 시에 마찰로부터 불타는 것을 막기 위한 보호막이 필요한가? 다음 실험은 아마 여러분들 경험해 보실 걸 생각이 한다. 수영장에 뛰어들었을 때 배부터 물속으로 넣어보려고 해보라.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물이 여기저기 튀게 하고 독자 여러분은 배에서 충격이라는 고통이 느껴질 것이다. 고통이 원인 여러분도 저밀도 영역에서 고밀도 영역을 빠르게 이동했기 때문이다. 갑작스러운 물질 간의 충동은 충격의 원인이 된다. 아마 이와 같은 충격은 누구도 반복해서 경험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지구로 돌아오는 우주선 역시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고 볼 수 있다. 우주선은 한순간에 거의 진공 상태인 우주에서 갑자기 지구의 대기권으로 놀라운 속도로 진입하게 된다. 만약에 초음속으로 진입하는 우주선에 특별한 보호막이 없다면 결과는 참담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선에 열 보호막은 필수적이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생각해보면 마찰력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우주선이 대기 상층으로 진입 시의 속도는 일반적으로 27,000에서 40,000km/h이다. 이 정도의 속도에서 얇은 기체층일지라도 위험하다. 수십 개의 분자들이 진입하는 우주선과 부딪히면서 생기는 마찰열은 철을 녹이기에도 충분할 정도이기 때문이다. 사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마찰이 아니다. 대부분의 열은 마찰이 아니라 압축으로 인해서 생겨난다. 비행사들이 탑승한 우주선의 재진입을 시에는 언제나 선체의 가장 넓은 부분부터 진입을 한다. 예를 들어서 아폴로와 소유주 우주선의 경우에 별 모양의 선체 하부부터 진입을 시작하고 우주왕복선은 선체 앞이 아닌 하부부터 진입을 시작한다. 물론 이것은 의도적인 것이다. 가장 넓은 부분부터 대기와 맞대어서 우주선의 속도를 낮추면서 활주로 혹은 낙하선을 타고 착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열을 위쪽으로 올려보낼 수도 있다. 우주선의 넓은 면이 대기를 뚫고 내려오면서 압축 공기의 압력을 그대로 받게 된다. 이 정도 속도에서는 공기가 옆으로 빠져나갈 틈도 없이 선체의 앞쪽으로 쌓이게 된다. 이렇게 압축된 공기는 엄청나게 온도가 올라간다. 독자 여러분 중에서 자전거 펌프에 바람 구멍을 엄지손가락으로 막고 공기를 넣으면 손가락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껴보았을 것이다. 이와 같은 원리이다. 여기서 생기는 가열된 공기 방울들은 직접적으로 선체와 닿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생기는 승격파로 인해서 선체와 가열된 공기는 나뉘게 된다. 여기서 열 전달은 열 복사로 인해서 이루어진다. 덧붙여서 궤도를 돌던 우주선이 음속의 속도로 대기로 진입해야 하는 것만은 아니다. 우주선의 경우에 역추진 로켓을 이용해서
속도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열 보호막이 없이 대기 상정부로 통과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신속하고 강력한 역추진력이 필요하다. 이는 로켓 발사를 역으로 시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이러한 전력은 서톤의 추가적인 로켓 연료를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감속을 위해서 커다란 추가 로켓을 탑재하는 것보다 대기를 이용하여 속도를 줄이는 것이 훨씬 실용적이다. 우주에서 귀환하는 모든 물체가 방열판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탄도미사일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우주선의 경계인 100km 상공을 넘게 올라간다. 이는 앞서 V2 로켓에서 살펴보았다. 덧붙여 미사일은 궤도 우주선만큼 속도로 이동하지 않는다. 미사일에는 여전히 열 보호가 필요하지만 우주 왕복선이나 사람이 탑승하는 우주선만큼 필요한 것은 아니다. 미사일은 우주 왕복선은 세계 최초로 재사용 가능하게 된 우주선이다. 인간을 달로 보낸 미션은 1972년 12월. 이후에 아폴로 프로그램은 관심도 하락과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해서 대폭 축소되었다. 이후에 또 다른 사람을 우주로 올려보내는 데는 거의 6년이라는 공백 기간이 있었다. 나사는 우주 왕복선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었다. 우주 비행 시 가장 아까운 비용은 바로 우주선 선체이다. 각 세턴 로켓 제작을 위해서는 약 1억 달러 1천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현재는 약 7억 2천에 가까운 비용이 소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턴 로켓과 우주선 전체 모두 향후 미션에는 재활용할 수 없다. 엄청난 비용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우주 비행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세턴 로켓에 이어서 새롭게 고안된 우주 왕복선은 이러한 문제를 완전히 바꿔놓을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우주 왕복선의 하드웨어 대부분은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었다. 또한 2개의 추진 로켓 회수하여 재충전이 가능했다. 우주 왕복선에서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저항성 외부 연료 탱크뿐이었다. 탱크는 고체 로켓 부스트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우주 왕복선에 부착되었다가 대기의 빠른 속도로 재진입 시 불타서 사라지게 된다. 우주 왕복선은 1981년부터 2011년까지 135개의 미션을 수행했으며 모든 미션은 플로리다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되었다. 우주 왕복선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혁명적인 제도였다. 우선 우주 왕복선은 최초로 3명 이상의 우주 비행사가 탑승할 수 있는 우주선이었다. 우주 왕복선의 재사용으로 주목받기 어려웠던 주된 이유는 임무를 마칠 때마다 열 보호 시스템이 엄청난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방열판 대신에 최초로 세라믹 타일을 사용했는데 문제는 이 타일들이 비행 중에 대부분 손상이 되어서 다음 미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체가 불가피했다. 우주 왕복선 프로그램은 발사 전에 점검 작업을 위해서 9,000명의 인력이 필요로 했다. 이는 분명히 적은 비용이 아니다. 또한 각 미션에 소요되는 비용은 미션의 복잡성에 따라서 달라진다. 보통은 개별 미션에서 약 5억 달러가 소모된다. 우주 왕복선은 허블 망원경을 수리하고 국제 우주 정거장 건설도 지원한 등 놀라운 업적을 달성했다. 이렇게 행성이 있고 최소 한 번 이상 우주 경계선을 넘는 비행을 하고 재사용 목적으로 만드는 우주 비행선, 우주 왕복선보다 이전에 고안되었던 물론 두 프로그램 차이는 X-15 비행선들은 우주 경계를 잠시 넘어 비해서 우주 왕복선은 장기간 지구 궤도에 머물렀다는 점이다. 이런 두 가지로 해서 수행을 했던 것이 있었다. 등등.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에 탑승한 우주 비행사들은 최초로 우주에서 죽음을 맞은 사람들일까? 챌린저호, 챌린저, 도전이라 이 말인가요? 다음은 조금 슬픈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다.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매우 척박한 환경이다. 우주에는 공기가 없다. 온도도 약 260도, 최저 마이너스 100도 변화가 심하다. 또한 언제나 충돌의 위험이 있다.
일반적으로 전체의 공전 속도가 28,000km/h에 달하기 때문에 작은 금속 조각을 잘라붙이면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갑자기 압력이 떨어진다거나 혹은 산소 공급이 잘못되면 더 큰 위험이 발생한다.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면 밖으로 도망친다거나 창문을 열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에서 긴장을 풀기는 어렵다. 이러한 많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우주에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사고는 발사 또는 재진입 중에 발생한다. 이 중에서도 1986년 1월 28일에 발생했던 우주왕복선 챌린저 사고가 아마도 가장 비극적인 사건으로 알려져 있을 것이다. 당시 부스터 로켓의 연료가 새면서 주 연료 탱크가 파열되었고 결국 우주왕복선 본체가 발사 73초 만에 부서지게 되었다. 파열되고 이 같은 참극은 불과 15km 상공에서 발생했다. 참 또 오르자마자 10km씩 다 보는 가운데서 당시 사고 보고서에는 다소 황당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당시 비행사 조정실이 초기 폭발해서 부서지지 않았던 것이다. 조정실은 불덩어리가 되어서 밖으로 튕겨져 나갔고 탄도 개덜거리며 약 20km 상공까지 올라갔다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렇다면 비행 조정사들은 폭발해서 살아남았지만 수명과 충돌하면서 목숨을 잃게 된 것일까? 그럴 가능성이 높다. 물론 잔해가 너무 엉망이 되어서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몇몇 비행사들의 자유낙하 중에서 여전히 의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우주가 아니라 해 수면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나사는 2003년 2월 1일에 두 번째로 우주 왕복선을 잃었다. 당시 지구로 재인입 중이던 콜롬비아호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에도 참극은 우주가 아니라 지구 대기에서 발생했다. 이 왕복선의 경우에 뜨거운 공기가 비행기의 날개와 가장자리의 구멍에 들어가면서 균열이 생겼다. 이번에는 빠르게 선실내의 기압을 줄임으로써 우주 비행사들이 조금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다. 두 우주 왕복선 사고는 우주선에서 최악의 사고로 남아있다. 각각의 사고로 인해서 7명의 우주 비행사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외에도 우주 비행사의 역사를 따라가는 여러 끔찍한 사고들이 있었다. 최초로 우주 비행사를 잃었던 1967년 1월 27일 아폴로 1호에서 거스 그리셈 로저 시자피의 에드 화이트는 발에서 실험 도중에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했다.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은 1967년 1월 24일에 비행 중에 최초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미션은 최초로 비행사를 태운 소유주 미션이었다. 소유주 프로그램은 많은 수정을 거쳤으나 반세기 동안에 진행되었던 소련의 오랜 우주 탐사 프로그램이었다. 당시 데뷔 미션은 갖가지 문제를 겪었고 결국 지구로 조기 귀환에 이었다. 슬프게도 마지막에 발생한 오작동으로 주 낙하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당시 탑승했던 유일한 비행사였던 블라디미르 코마로프는 지면과의 충돌로 인해서 사망했다. 그해 세 번째 참극의 주인공은 미국 여조종사 마이클 J. 아담스. 미국 X-15 로켓이 대기 중의 고속 비행 중에 파괴가 정하는 이 군용 비행기는 사고 직전에 우주의 경계선을 넘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우주에서 죽은 사람은 단 3명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총 19명의 우주 비행사가 우주 비행 중에 목숨을 잃었으나 실제로 우주에서 죽은 사람은 3명에 불과하다. 전부 다 추락사 가다가 우주 참사의 위험은 비단 우주 비행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실 로켓 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주로 향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게 참 과정 중에서 아마도 1996년 2월 15일 중국 시청에서 발생했던 사건은 우주 비행 역사에서 가장 끔찍했던 일일 것이다. 전정3B 로켓은 발사 직후에 정해진 경로를 벗어나면서 그쪽의 마을에 떨어졌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망자는 6명이 있으나 실제로는 500명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우주 비행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사건이었으나 매우 소수만이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렇군요.